자, 이번에는 챕터 3장의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송에 관련된 용어를 좀 먼저 보면 데이터 전송이라는 것은 어떤 전송 미디엄, 매개체죠. 매개체상에서 트랜스미터,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발생하는 현상을 데이터 전송이라고 하죠. 이 데이터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가 전자기파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건데, 첫 번째 그 유도 미디어, 뭔가 가이드가 되는 유선이죠. 구리선에 의해서 전송되는 유선과 무선, 공기 중에 또는 진공으로 또는 바닷물로 전달되는 언가이디드 미디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이렉트 링크로 해서 서로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어떤 중간에 그 어떤 장치가 없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이런 걸 이제 다이렉트 링크라고 그러고요. 포인트 투 포인트는 한 지점과 그 다른 지점들이 서로 이제 두 디바이스 사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신 방식, 이걸 또 포인트 투 포인트 통신 방식이라고 하고, 멀티 포인트 같은 경우는 두 디바이스 이상이 하나의 동일한 그 매체를 공유하는 경우 멀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송하는 방식에 따라 심플렉스와 해프 듀플렉스, 풀 듀플렉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심플렉스는 단방향 통신이에요. 그래서 신호가 한 방향으로만 전달되는 방식, 이걸 의미하고, 즉 예를 들어 뭐 라디오 같은 거겠죠. 라디오처럼 그 라디오 방송국이 있고 우린 라디오 수신만 하죠. 이런 게 이제 심플렉스 통신 방식이고, 이제 듀플렉스가 양방향인데, 해프 듀플렉스라는 것은 서로 이제 보내고 받고 이걸 동시에 하지만 한 미디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전기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무전기에 한 사람이 말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끝났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하면 내가 이번에는 듣게 되는 거예요. 같은 채널로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고, 한 순간에는 한 가지, 즉 송신 또는 수신이 이루어지는 방식, 이걸 해프 듀플렉스라고 부르고, 풀 듀플렉스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두 곳에서 송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송신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수신도 동시에 할 수 있겠죠. 이건 일반 우리 전화를 생각하면 돼요.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서 송신하는 것과 양방향에서 송신을 동시에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친숙한 통신 방식은 풀 듀플렉스 방식이겠죠.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아날로그 신호예요. 아날로그 신호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신호가 되겠죠. 자, 디지털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호죠. 일반적으로 0과 1이라고 표현하는 신호에 해당하고, 보통은 이제 전압을 이용해서 0볼트, 5볼트 또는 뭐 3.3볼트 또는 12볼트 이런 식으로 전압을 이용해서 두 가지의 그 신호로 구별을 하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방식, 이게 이제 디지털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디지털 이 신호에는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이제 주기적으로 신호가 전달되는데, 보통 이제 아날로그 신호에서는 사인 웨이브, 사인파를 이용해서 표시를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스퀘어 웨이브는 요처럼 디지털 모양으로 되어 있죠. 특정한 전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이렇게 스퀘어 웨이브를 가지는 이 주기적인 신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이쪽이 x축이 시간이죠.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신호를 표시할 때 이제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거고, 항상 주기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기는 그 주파수의 역수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인 웨이브는 가장 기본적인 그 주기적인 신호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세 가지 파라미터에 의해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전체의 어떤 값을 의미하는 앰플리튜드, 피크 앰플리튜드 값, 즉 앞에 그림에서 보면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A 값,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하나 시간에 대해서 이게 한 주기가 되는 거죠. 이만큼이 한 주기이기 때문에 이 주기를 역수를 취하면 그게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라고 하는 것은 한
그 한 주기가 하나의 신호가 다시 반복되는 신호가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럼 이거를 역수로 하면 1초에 몇 번이 나오느냐 이게 알겠죠? 그게 이제 F 주기라고 부르는 거죠. 진동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F 값이 있고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주파수는 프리퀀시는 신호가 반복되는 율, 즉 1초에 몇 번 이 신호가 반복되느냐 이걸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초당 반복되는 횟수를 헤르츠라고 부르죠. 헤르츠라고 부르고 쓰기는 이렇게 약자 HZ라고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주기와의 서로 관계는 T는 F분의 1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0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페이스가 제로예요. 근데 신호가 예를 들어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주기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걸 페이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 시간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예요. 앞에 신호는 페이스가 0이 되는 거고 시작점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이 페이스, 이 값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여기 쪽이 x축이 t예요. t가 있고 한 주기 여기까지가 한 주기죠. 즉 1초가 한 주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 최대값 여기는 1.0 요게 돼 있어요. 자, 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요거를 비교해 보면 이 신호는 주기는 같죠. 주기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그 A 값 앰플리튜드가 반이죠. 0.5에 해당해요. 자, 여기는 주기가 더 빠르죠. 여기는 주기가 1인데 얘는 주기가 2가 되겠죠. t가 0.5니까 f는 2가 되겠죠. 2.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 파이 그 페이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체가 한 주기를 이제 2파이로 보게 되면 2파이가 한 주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이동이 되어 있느냐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4분의 파이가 이제 뭐 뒤쳐져 있다든지 뭐 빠르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웨이브랭스 파장이죠. 우리말로 하면 파장이고, 자, 신호의 파장은 어떤 하나의 그 사이클에서 차지하는 거리. 자, 요 하나가 이제 파장이 되겠죠. 이 거리. 이걸 파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뭐 이제 속도 같은 경우는 뭐 빛의 속도로 하고 생각하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이건 이제 진공에서 가는 이제 속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웨이브랭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거고. 그래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게 파장 람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식은 뭐 요거 나오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식들이죠. 그 주파수와 그다음에 람다 속도와 그 람다를 알면 한 파장이니까 이동 거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파수와 속도 관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 본 거는 이제 시간축에 대해서 봤고 보통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시간축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분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래서 아까 앞에 같은 경우에 사인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죠. 신호가 시간에 대해서는 사인파를 그리지만 이걸 주파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특정한 주파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성분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신호들은 많은 주파수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봤던 그 사인 함수 요런 애들 이건 하나의 주파수만 가지고 있죠. 1이라고 하는 주파수만 있잖아요. 1 얘도 1 여기는 2 이런 주파수만 있는데 이렇게 시간축에 대해서 보는 것과 주파수 축에 대해서 보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는 이제 사인 웨이브 사인파를 가지고 보면 알 수 있고 푸리에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축에 대한 시그널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자, 이 사인파가 요 하나가 있죠. 이 사인 하나의 이제 파형이 되는 거예요. 얘는 주기가 지금 1.0t라고 해서 이 주기를 가지고 있죠. 이 주기를 가지고 있고 앰플리튜드는 a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앰플리튜드가 3분의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몇 배가 된 걸까요? 하나,
둘, 3배가 됐네요. 3배. 3F가 됐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신호를 합하면, 위아래 신호를 합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는 3배가 됐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여기 합해지겠죠. 여기와 여기가 합해지고 여기와 이게 합해져서 이런 모양으로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는 결국은 둘 다 합해진 주기는 요거지만, 여기에는 이 신호에는 두 개의 주파수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T하고, 그러니까 F하고 주파수 성분을 얘기하면 F하고 3F, 이 두 개의 주파수 성분이 합해져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표시를 하면 여기 이제 여기는 X축이 F예요. F. 1F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앰플리튜드, 세기가 있죠. 여기 앞에 보면 얘가 서로 세기가 다르잖아요.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얘가 3분의 1이 됐듯이 그 세기에서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주파수 1인 그냥 F인 세기는 요만큼이고 3F인에는 자 요만큼이다. 그래서 앞에 봤던 그 타임 도메인으로 그려진 그 플롯이 주파수 도메인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에 대해서 이런 주파수 도메인이 나오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시간축으로도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ST는 요 1에 해당하는 거, 즉 1값 T도 그 시간축으로 봤을 때는 그냥 1이겠죠. 요것을 이 주파수 도메인으로 보게 되면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가지고 있죠. 그 대신 이제 크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주파수 분석을 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스펙트럼과 밴드위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어떤 신호가 포함하고 있는 주파수의 범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스펙트럼의 폭, 우리가 이제 이걸 밴드위스라고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절대 밴드위스, 대역폭은 이제 스펙트럼의 폭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펙티브는 가장 이 소규모 좁은 밴드 주파수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그 밴드. 그러니까 어느 그 주파수 이상 되는 작은 주파수들은 잘라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펙티브, 효율적인 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범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아주 작은 그 주파수 범위는 이제 빼내고 특정하게 이제 큰 도미넌트한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만 남겨놓는 거죠.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DC 컴포넌트, 이건 주파수가 0인 부분이죠. DC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DC, AC 하게 되면 전압값이 딱 고정된 거잖아요. 그냥 1 나오는 거죠. 이건 주파수가 0인 부분을 이제 의미하게 돼요. 자, 그래서 신호를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것과 조금 다른데, 자, 1 여기 보면 지금 여기가 0이죠. 0에 대해서 자 여기 올라가 있어요. 여기 더하기 1 DC 성분이 들어가 있죠. 떠 있어요. 바이어스 돼 있죠. 성분이 떠 있는 거예요. 여기 시간축에 대해서 보면 떠 있고 1에 대해서 떠 있고 아까 그 신호가 그대로 있죠. 아까 앞에서 본 신호는 여기가 0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DC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DC에 떠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자, 0 해당하는 DC 성분 값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F에 대한 값, 그 다음에 3F에 대한 값, 이렇게 나오면 이런 신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데이터 레이트, 데이터 뭐 전송률이죠. 데이터 전송률과 밴드위스, 대역 폭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이 전송 시스템들은 이 주파수 폭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파수 폭을 다 쓰진 않죠. 특정한 주파수 그 밴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파수 밴드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 레이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데이터 전송률에도. 그래서 전송할 수 있는 이 트랜스미션 미디엄, 이 전송 매개체로부터 전달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트이 제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스퀘어 웨이브 같은 경우, 스퀘어 웨이브는 아까 보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같은 경우 또는 위아래 일치시키려면 이렇게 DC 성분을 없애려면 여기 0이라고 하고, 자 이런 파형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 전 대역의 주파수가 다 필요해요. 이렇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부분은 변화가 없죠.
여긴 거의 DC에 해당해요. 그다음에 여기 꺾어지는 부분 굉장히 고주파죠. 그러니까 고주파라고 하는 거는 변화가 빠르잖아요. 주파수가 낮다는 것은 변화가 느린 부분이고 주파수가 빠른 거는 변화가 그러니까 미분값이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여기 꺾어지는 이 부분이 거의 무한대의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높은 주파수를 쓸 수 있냐에 따라서 이 사각형이 얼마나 날카롭게 사각형이 되느냐가 결정되겠죠. 안 그러면 뭐 이게 둥글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퀘어 웨이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인피니트한 무한대의 밴드 위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처음 몇 개 컴포넌트에 대부분의 에너지가 모여 있어요. 에너지가 모여 있는 부분이 즉 무한대 그에 해당하는 고주파 영역에 가면 아주 적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전송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이 대부분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몇 개의 컴포넌트만 이용하면 우리가 정보를 보내고 받는 데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대신 그 밴드위스를 제한하기 때문에 결국은 디스토션,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원래 내가 보내려던 신호 외에 약간 변형되는 신호죠. 하지만 우리는 자, 예를 들어 0101 이렇게 보내는 것과 요 이렇게 해서 뭐 인식이 된다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죠. 만약 아날로그 신호라면 거기에 이제 노이즈 같은 거 그런 다른 소리가 좀 들어가겠죠. 보통 이제 잘라내서 없어졌기 때문에 음질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와 밴드위스 여기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스퀘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스퀘어 웨이브를 보내는데 자, 이건 무한대가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지금 여기 A를 보게 되면 자, F, 3F, 5F 이렇게 세 개의 신호를 이용한 거예요. F와 3F와 5F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온대요. 자, 스퀘어 웨이브는 조금 다르죠? 자, 여기다가 F, 3F, 5F, 7F까지 이걸 집어넣었어요. 주파수 성분 하나 더 넣었죠. 자, 그러면 위에 거보다는 얘가 좀 더 여기에 더 가까워졌죠. 좀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 주파수 신호를 계속 추가하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앰플리튜드를 보듯이 자, 여기는 1이죠.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계속 줄어들겠죠. 9분의 1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에너지, 앰플리튜드가 작아지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가 계속해서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어디선가는 잘라내줘야죠. 그래서 대역 폭이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무한대를 전체를 시그마를 하게 되면 여기 값이 딱 정확하게 스퀘어 웨이브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 전송을 보게 되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전송하는 기본 단위예요. 정보 전송에 시그널이라는 것은 어떤 전자기적 표현이에요. 전기적인 신호나 전자기적인 신호. 예를 들어 음성이 들어간다. 음성 신호를 전압으로 바꾸죠.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그널링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전달, 물리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프로파게이션 진행해 나가는 거죠. 적절한 미디엄에서 나가는 걸 이제 시그널링이라고 부르고 트랜스미션은 데이터의 통신, 이제 프로파게이션 진행해 나가고 신호를 처리하는 데이터의 통신을 트랜스미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주파수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10Hz, 100Hz, 1kHz, 10kHz, 100kHz. 자,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의 음성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대략 2kHz에서 최대 주파수가 나오게 돼요. 2kHz.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 범위로 따지면 20kHz까지도 나온다고 하는데 가청 주파수가 200에서 20kHz던가요? 그쯤이 이제 가청 주파수가 되는 거죠. 들을 수 있는 주파수. 그래서 이 전화 채널의 폭을 보면 자, 이 정도 이걸 갖고 있게 돼요. 여기에 한 200에서부터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한 2km 정도 되겠네요. 이쯤 요 범위 내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AM 라디오 여기 FM
포함하는 범위예요. 주파수 범위. 즉 AM보다 FM이 좀 더 우리가 음질이 좋다고 느끼죠. FM 방식을. 거기가 주파수가 포함하는 범위가 더 넓기 때문이에요. CD 같은 경우 더 좋아지겠죠? CD. 그다음에 뭐 요즘 많이 쓰는 MP3는 이제 압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손실이 있는 상태로 저장이 된 거고요. 자, 디지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보통 텍스트, 그다음에 문자열, 그다음에 뭐 이제 이건 코드.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이진 숫자를 저장할 수 있죠. 디지털에는 00, 11, 110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A, B, C가 있어요. A, B, C라는 것을 우리가 저장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A를 부호화시키죠. 코드로 만들어요. B도 특정한 코드로 만들고, 그런 걸 우리 보통 이제 아스키 코드라고 해서 이제 그 영문자들은 이렇게 코드로 표준화가 돼 있어요. 요즘에 이제 한글이라든지 이런 문자들은 유니코드로 표준화가 돼 있죠. 유니코드로 들어가 있고, 이 코드, 그러니까 부호화 시키는 거, 가, 갸, 거, 겨가 있는데 가를 몇 번 표준화 시키는 거, 이거를 부호화 시키는 거, 이걸 표준화해야만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겠죠. 그래야 가라고 쓴 걸 가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표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를 인코딩 한다는 거, 부호화 시키는 거, 요게 이제 필요하죠. 요게 필요하고 표준화가 돼야 돼요. 반드시 표준화가 돼야 돼요. 자, 그 전압을 전송하는 걸 보게 되면 원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송하는 단자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전송이 되는데, 받는 데서는 예를 들어 이제 그 전송 미디엄 매개체에서의 어떤 그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받을 때는 이렇게 이제 받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역 폭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스퀘어 웨브가 전달이 안 되죠. 느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호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래 신호보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약해지는 거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내가 보내려는 신호보다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테뉴에이션이라는 것은 그 감쇄라고 그러죠. 감쇄. 그 신호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거리에 따라서 감쇄되고, 그다음에 그 감쇄가 되기 때문에 또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거를 의미하는 거고. 자, 디지털 신호의 장단점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음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좀 거리가 떨어지면 사람 목소리를 점점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를 거리가 뭐 예를 들어 10m 떨어져 있다. 그러면 내 목소리를 크게 하면 점점 줄어들어서 10m 뒤에는 뭐 거의 안 들리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 감쇄가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제 아날로그 신호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감쇄가 되더라도 0과 1 단위까지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뭐 파형이 있다 치면 여기가 이제 감쇄가 되면 이게 작아지잖아요. 각각이 작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호에서 이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0과 1만 해석할 수 있으면 원본 신호를 그대로 복구해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 강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 간섭에 대해서 좀 그 더 자유롭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테뉴에이션 감소에 대해서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또 오히려 그 이걸 또 극복해내기는 더 쉬운 거죠. 자, 보이스 음성 입력을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꾸는 거. 자, 이거는 보통 이제 마이크가 이제 그 역할을 하죠.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말이라는 것은 그 이 공기를 때리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공기에 진동을 하면서 상대방에 전달이 되고 그게 다른 사람 고막에 연결되는데, 자, 우리가 녹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할 때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는 음성을 이제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게 되죠. 그래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면 이런 아날로그 형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어떤 이제 앰플리튜드와 프리퀀시 형태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비디오 신호는 이제 뭐 요즘에는 디지털의 대부분 가장 큰 게 이제 비디오 쪽이죠.
유튜브, 지금 이것도 이제 유튜브지만 유튜브나 동영상, 영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건데, 그 이제 TV 카메라의 신호를 우리가 이제 보통 비디오 신호라고 얘기하게 되고, TV 같은 경우 옛날 미국에서 이제 표준이 480 라인 한 프레임당, 한 프레임은 한 장면에 483 라인. 우리 HD급이라고 하는 게 1080이죠. 여기가 1080 HD급이고, 이때는 NTSC라고 했나 이거를? NTSC 뭐 이런 방식. 그다음에 30프레임, 초당 30장의 이 프레임을 483 라인 보여야 돼요. 원래 이제 표준은 525 라인인데 실제 이제 483 라인이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525, 원래 525 라인대라면 525 라인에 30 프레임, 이걸 하게 되면 초당 15,750 라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속도가 계산이 되는 거죠. 특히 요즘 뭐 HD급으로 나오게 되면 1080이잖아요. 1920에 1080 하면 예전 TV보다 훨씬 해상도가 높게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경우 보게 되면 4K가 많이 사용되죠. 4K. 이건 더하잖아요. 해상도가. 그러니까 그만큼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PC 인풋을 디지털로 바꾸는 거. PC 같은 0, 111, 000 이 디지털 신호잖아요.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전달이 될 때 보면은 그 이제 우리 그 아날로그 신호를 PC로 바꿔줘야 되죠. 그런 부분, 그렇죠. 자, 그래서 PC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인데, 자, 요즘이야 그 집에 있는 그 네트워크가 다 디지털 망으로 들어오죠. 근데 옛날 초기에는 전화선을 이용한 통신을 했어요. 전화선 통신. 모뎀이라고 하는 거죠, 모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기처럼, 자, 전화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 전화선은 음성을 이용하는 통신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음성을 보내고 음성을 받고 하는 통신 방법인데, 이걸 그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예요.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요. 그게 이제 모뎀이라는 애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디지털로 바꿔서 컴퓨터, PC에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 이제 모뎀이라는 애가 존재했어요. 이때는 이제 속도가 굉장히 느렸죠. 2400 bps, 9600 bps. 그냥 bps예요. K가 아니라 키로가 아니라 초당 9600 비트를 전송하는. 지금 같으면은, 이때는 그 그림 한 장 받는 것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림도. 그런 정도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게 이 모뎀이라는 게, 그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 통신 방식, 전화기죠. 그거를 PC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썼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또 다 없어졌죠. 요즘에는 그냥 디지털 통신으로 가서 디지털로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초고속 통신망, 그 예전에 그 이제 그런 그 전용 네트워크이죠. 전화기를 이용하지 않는 전용 통신망이 이제 각 가정마다 다 설치가 되고, 여기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순수하게 이제 디지털을 통해서 디지털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아날로그와 디지털 전송을 보게 되면, 자, 아날로그 시그널의 아날로그 데이터. 자, 이쪽은 데이터고 여기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그 같은 스펙트럼으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제 보내는 방법, 요것과 그 다음에 뭐 이제 스펙트럼 다른 위치로 해서 보내는 거, 어떤 코딩을 하는 거죠. 인코딩을 해서, 즉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시그널로 보내는 거는 이제 여기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걸 생각해볼까요? 라디오가 가장 적합하겠네요. 라디오 AM 같은 경우에는 보면, AM이라고 하는 그 모듈레이션 방식을 보면 음성 신호에다가 고주파를 실어서 보내는 거죠. 즉 내 음성 신호가 이렇게 되면, 음성 신호는 멀리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주파에 해서 이걸 실어서 보내는 방식, 요걸 이제 그 AM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스펙트럼을 다른 곳에 인코딩해서 보내는 방식, 이런 방식이 있겠죠. 자,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시그널로
보내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부호화를 해야 되겠죠. 즉 0101로 부호화를 해야 돼요. 이 같은 경우는 AD 컨버터를 거쳐야 되겠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컨버팅해서 그리고 거기에 퀀타이제이션 하면 부호화가 되고 그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시그널로 보낸다. 이것도 이제 있었죠. 우리 그 옛날 모뎀 쓰던 방식이에요. 그럼 모뎀 쓰던 방식은 디지털 0, 2를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아날로그 몇 헤르츠를 0으로 보고 몇 헤르츠를 1로 보게 되면 자, 뭐 이렇게 되는 거는 0, 그다음에 이거는 1. 뭐 이런 식으로 하면 0과 1을 전송하고 그 데이터 전달할 수 있겠죠. 자, 디지털을 디지털로 보내는 거. 이거는 이제 디지털이라는 것은 결국 전압 레벨이죠. 두 바이너리 변수값 밸류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0과 1이에요. 지금 0과 1을 보내기 위해서 0은 뭐 0볼트, 그 다음에 1은 5볼트 이렇게 해서 보낼 수가 있겠죠. 또는 뭐 디지털 신호를 또 이제 또 디지털 다른 데이터로 인코딩해서 보내는 방법 이렇게 있게 돼요. 자, 아날로그 시그널을 아날로그 트랜스미션 한다. 즉 아날로그 이 신호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제 보내는 방법. 이거는 이제 뭐 앰플리파이어 증폭기를 통해서 멀리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취급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말을 전송해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럼 중간에 누군가 한 명이 그걸 받아서 다시 또 전달해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전송한다. 이거는 디지털 데이터로 이제 표현해서 바꾸는 거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서 보내는 방법에 해당하게 돼요. 중간에 이제 리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또 전달해주고 해서 가겠죠. 자,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트랜스미션 이런 방식은 존재하지 않겠죠. 원래 이제 아날로그가 처음이었으니까 디지털은 나중이죠.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로 보내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0과 1로 된 스트림을 쭉 그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게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을 아날로그로 보내고 디지털을 디지털로 보내는 거는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개념적으로는 익숙해요. 그런데 이것처럼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보낸다. 뭐 예를 들어 음성 신호가 있는데 음성 신호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디지털로 전송을 한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LTE 폰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성을 아날로그로 그대로 보냈었어요. 3G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LTE가 되면서부터는 뭐 고화질, 고품질 그 음성 뭐 이런 또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음질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아니면 그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외국에 나가서 그 스카이프라든지 이런 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송하는 거죠. 그런 거. 자, 디지털로 이제 그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LSI 회로 설계 기술이에요. 그 LSI나 VLSI, 베리 이게 약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VLSI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베리 라지 회로 설계 기술이에요. 고집적 회로 설계. 여기는 집적 회로, 고집적 회로.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회로의 크기를 계속해서 이제 줄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무결성. 데이터가 이제 중간에 멀리 보내다 보면 데이터에 그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노이즈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속 다시 보내고 중간에 다시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호가 떨어졌다 싶으면 그 거리에 이제 리피터라는 걸 이걸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다시 원래 신호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를 보낼 때는 그런 리피터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량,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용량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거, 또는 뭐 채널, 밴드위스 이런 게 되겠죠. 데이터를 얼만큼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위성 통신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유선 중에서도 뭐 광 케이블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 보안 부분이 중요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여러 그 음성이나 비디오, 디지털 이런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통합이 중요해지게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synchronous, 어싱크로너스와 synchronous 트랜스미션을 보게 되면 어싱크로너스 그러니까 동기화죠, 동기화, 비동기화를 얘기하게 되면 자, 비동기라는 것은 얘는 어떤 이제 그 타이밍이 그러니까 양쪽에 동일한 클럭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양쪽에 그러니까 일단 동기라는 건 뭐냐면 양쪽에 똑같은 클럭을 가지고 그 클럭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그게 이제 동기화고 비동기화는 그게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비동기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UART,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and Transmitter 요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통 하나의 그 이 데이터가 한 문자씩 한 번에 한 문자씩 전송이 돼요. 한 번에 한 문자씩이 전송되는 거고 5에서 8비트 딱 UART가 지금 5에서 8비트가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나 싱크로나이제이션은 보통 이제 그 한 문자 단위로 문자에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리시버가 이거를 이제 자기가 쫓아가는 거예요. 리시버가 쫓아가서 그 이제 보내는 애가 보내면 리시버는 좀 그거보다 더 빨리 읽으면 돼요. 대략 10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이터가 온다. 데이터를 보내는 애가 이렇게 보내면 자, 이 두 거에 그러면 예를 들어 스타트 비트가 있어요. 그럼 스타트 비트가 딱 뜨면 리시버에서 바로 인식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더 빠르게 읽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읽는 거를 여러 번 읽어서 평균을 낸다거나 아니면 이 중에서 이걸 10번 읽어서 중간값 5, 6번, 4, 5, 6번 값만 취한다든지 그렇게 읽게 되면 데이터에 오류가 없이 읽을 수가 있겠죠. 왜 동기화가 필요하냐면 보내는 애가 이렇게 딱 보내면 받는 애도 여기에 맞춰서 이걸 읽어야 되잖아요. 이 칸 주기가 거기에서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빨리 읽을 수 있으면 내가 더 쫓아갈 수가 있겠죠. 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아주 고속에서 사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또 물론 이제 또 고속에서 쓰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에서는 그렇고 자 싱크로너스라는 것은 그 보통 이제 그 이 시간을 공유를 해요. 클럭을 공유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보통 이제 스타트 비트가 있고 다 끝나면 스탑 비트가 있고 이래요. 시작과 끝을 알리는 비트를 가지고 서로 통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싱크로너스는 그런 이제 그런 코드는 없고 보통 이제 클럭을 공유한 다음에 같은 클럭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상대적으로 커요. 한 번에 주고받는 데이터 양이.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시간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보내는 데이터 크기가 클 수가 없어요. 양쪽에 시간이 좀 어긋나 있다는 가정하에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큰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요. 큰 데이터를. 그래서 이런 큰 데이터를 보통 이제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프레임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뭐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헤더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헤더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뭐 프리엠블, 뭐 포스트엠블, 그다음에 제어 신호, 제어 정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전송 그 임페어먼트 손상. 이제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수신된 신호는 보통 이제 송신한 신호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날로그는 신호 품질이 이제 감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디지털 같은 경우는 비트 에러, 0이 1로 바뀌고 1이 0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게 이제 잘못 전달된 거죠. 대부분의 이제 이런 손상들은 어테뉴에이션, 감쇄, 점점 줄어드는 거, 그다음에 감쇄가 돼서 왜곡되는 거고, 그다음에 딜레이, 지연 왜곡, 그다음에 노이즈 이런 거에 의해서 이 데이터 손상이 발생하게 돼요. 자, 디지털은 아예 비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보내는 애는 이렇게 보냈는데 받는 애가 자 이렇게 받았다. 그럼 이 부분이 오류가 된 거죠. 여기 부분이 오류가 된 거예요. 이런 건 이제 비트 에러고 그래서 완전히 이게 뒤집혀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노이즈에 강하다는 게 디지털이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감쇄가 돼서 줄어들거나 특정한 노이즈에 의해서 여기에 섞여가지고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자,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감쇄예요. 감쇄. 그러니까 뭔가 줄어드는 거죠. 그 거리에 따라서
점점 줄어드는 거. 요게 이제 감쇄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어테뉴에이션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필요해요. 일단 수신 신호는 수신기 전자회로가 신호를 인지하고 해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세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류 없이 수신할 수 있을 정도로 신호와 그러니까 잡음에 대비해서 신호가 큰 강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감쇄라는 것은 주파수에 따라 변해요. 감쇄는 주파수에 따라 변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능들을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크고 노이즈에 비해서 충분히 높아야 우리가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읽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 자, 음성 채널에 대해서 이퀄라이제이션이 없이 그 다음에 이퀄라이제이션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퀄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자, 이퀄라이제이션이 앞에 있었던가요? 감쇄를, 그러니까 이 주파수 대비해서 우리 보통 이제 등화한다고 표현은, 이퀄라이제이션 하는 데는 이제 등화한다, 뭐 비등화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등화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감쇄가 되는 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주파수가 커질수록 더 빨리 감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거. 거기에 주파수 대비해서 이퀄라이제이션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만큼 감쇄가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딜레이 디스토션이 보게 되면 이 주파수 대비해서 엄청나게 크죠. 큰데 이퀄라이제이션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적절한 수준으로 끌어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딜레이 디스토션, 지연 왜곡.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봤는데 이제 이 전파 속도에 따라서 좀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오고 적절한 시간에 맞춰서 차례차례 와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되기 때문에 신호가 왜곡이 되는 현상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신신호 성분 주파수가 다른 전파 속도를 가지면, 그러니까 이 주파수별로 속도가 다르거든요. 주파수별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지연 왜곡이라고 부르는 거죠. 특히 이거는 이제 디지털 데이터 전송에서 많이 심해요. 많이 심해서 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처럼 이퀄라이제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고, 밑에 있는 그림이죠. 그걸 적용하게 되면 이제 적절한 왜곡 이거를 더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에 대해서 크리티컬한 부분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노이즈, 잡음이죠. 잡음은 원하지 않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전송하고 받을 때 그 사이에 삽입이 되는 거죠. 어떤 데이터 전송하고 또 수신 신호 시스템에서 왜곡이 포함되고 그들 사이에 불필요한 신호가 추가되는 거, 이런 걸 이제 잡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잡음이 전체적으로 이 통신 성능을 제한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에 뭐 몇 가지 잡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열 잡음,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열 교란으로 일어나는 잡음들이고, 이건 뭐 모든 전자장치와 전송 매체에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온도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뭐 백색 잡음, 화이트 노이즈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열 잡음은 제거될 수가 없죠. 제거될 수가 없고 어떤 상한 이상으로 이제 잡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게 되는 거죠. 화이트 노이즈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모듈레이션 노이즈라고 해서 상호 변조 잡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파수 신호들이 동일한 전송 매체들을 공유할 때,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파수들의 합이나 차 또는 뭐 곱 이렇게 될 때 발생하는 잡음들,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사이에 발생하는 노이즈,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화, 이 이제 크로스토크 누화라고 부르는데, 이 크로스톡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보통 보면은 옛날에 이런 거 많았는데 전화가 뭐라고 하죠? 혼선된다고 그러죠? 혼선. 다른 신호가 들리는 거예요. 한 라인에서 다른 라인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 이걸 이제 누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 사용할 때 다른 사람 대화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이 나란히 가거나 이럴 때 자기장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시그널이 넘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그 뭐 이제 그 차폐라든지 이런 게 좀 덜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동축 케이블 쓴다거나 그러면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또 그래도 드물게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임펄스 노이즈, 충격 잡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비연속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또 그 대신 좀 세요. 이거는 좀 세게, 우리 보통 뭐 임펄스 이렇게 표시하나요? 이렇게 이제 그 좀 세지만 갑자기 한번 그 번개처럼 빵 솟는 이제 그런 노이즈를 임펄스 노이즈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가끔 전화나,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옛날 그 전화 이런 데서는 빈번하게 나는 건데, 요즘 우리 뭐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못 느끼죠. 그래서 짧은 주기에 높은 앰플리튜드, 얘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용량을 보게 되면, 채널 용량이라는 것은, 자, 어, 어떤 주어진 조건 하에서 그 다음에 이 채널로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전송률, 전송량이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냐, 이걸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레이트, 데이터 전송률, 얘는 데이터의 통신 속도고, 이거는 이제 우리 보통 1초에 몇 비트, BPS로 얘기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밴드위스는 어떤 송신기와 전송 매체의 특성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사이클, 헤르츠로 그 이 단위를 표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역폭이죠, 대역폭.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거는 전체 범위가 아니라 특정한 대역폭, 몇 헤르츠에서 그 주파수 대역을 보면 몇 헤르츠에서 몇 헤르츠까지 이렇게 대역폭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밴드위스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통신 선로상의 잡음의 평균 레벨, 이제 노이즈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류의 발생 비율, 에러 레이트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장치의 밴드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은 커진다. 밴드위스가 커지면 채널 용량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가격은 비싸지는 거죠. 그게 원래 뭐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 노이즈를 어떻게 해서 이제 줄이느냐, 이런 부분이 크게 되는 거죠. 자, 나이키스트 밴드위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이즈가 없는 상태에서를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레이스는 신호의 밴드위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밴드위스가 얼마냐에 따라서 데이터 레이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그 이 신호의 그 신호 전송률이 2B라고 한다면, 자, 요걸 보는 게 낫겠네요. 밴드위스가 B라면 전송률은 2B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이너리 시그널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스는 B헤르츠, 밴드위스가 B헤르츠면 2BBPS가 된다.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B헤르츠, 예를 들어 뭐 밴드위스가 4000, 4 너무 작나요? 4K헤르츠라면 폭이, 그러면 데이터 전송률은 8Kbps가 된다는 거예요. 8Kbps. 그게 이제 나이키스트 밴드위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바이너리 시그널이 아니라 멀티레벨인 경우 요렇게 B는 밴드위스, C는 이제 그 데이터 레이트, 이렇게 볼 수 있죠. M은 레벨의 개수, 몇 개 레벨인지 요 신호로 값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대역폭이 3100Hz다. 그러면 이제 나이키스트 용량은 C는 2B니까 6200 bps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모델을 사용해서 만약
M이 8이 되는 경우, M이 8인데 이제 멀티 레벨이 이제 8단계예요. 그때 3100Hz에 대한 C는 얼마냐면 C는 2 곱하기 3100 곱하기 로그 2의 8. 그럼 이건 3이 되니까 계산하면 8600 bps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수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샤논의 그 용량을 얘기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노이즈를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SNR이라고 하죠. SNR 노이즈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 요거를 얘기를 하게 되고 데이터 레이트와 노이즈 그다음에 에러 레이트에 관련된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SNR은 보통 dB로 나타내는데 자, 여기 SNR dB는 10 로그 10의 노이즈분의 시그널 요걸 이제 SNR dB라고 해요. 여기 신호가 여기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SNR로 들어오게 되면 밴드위스가 정해지면 용량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최대 용량이에요. 최대 용량.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낮게 나와요. 훨씬 낮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채널의 스펙트럼이 3MHz에서 4MHz를 사용한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리고 SNR dB가 예를 들어 24dB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밴드위스는 얼마냐면 3MHz에서 4MHz니까 1MHz 밴드위스죠. 대역폭은 1MHz가 돼요. 자, 그 다음에 SNR dB 요 식을 이용하게 되면 24dB는 10 로그 10의 SNR이 돼요. 10 로그 10의 SNR. 그러면 SNR은 대략 그냥 251이라고 할게요. 251. 그러면 이 샤논의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커패시티 용량, 전송 용량은 이거의 B 1메가 로그 2의 1 더하기 25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대략 계산하면 8MHz가 나온대요. 8MBps 이렇게. 이거는 최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최대 전송량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훨씬 적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SNR 여기 1 가장 기본이죠. 1대1 1대1이 돼 있는 거. 신호대 잡음 비율 1대1일 때 이제 뭐 스펙트럼 이렇게 나오고 밑에 떨어지는 거는 뭐 그냥 리니어하게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SNR이 올라가도 실제로는 이 효율성이 빨리 증가하지 않죠. 익스포넨셜리 양쪽 다 익스포넨셜하기 때문에 10배, 100배, 1000배 돼도 그때 10배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아무리 그 주류도 그렇게 급격하게 성능이 좋아지거나 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제 이 전송에 대한 용어를 좀 봤고 주파수와 스펙트럼, 밴드위스 얘기를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 전송에 관련된 부분 요 부분 언급했고 그 다음에 전송 손상 관련된 거 감쇄와 지연 왜곡, 잡음 요거 봤고 그 다음에 채널 용량 계산하는 거 나이퀴스트하고 샤논 이걸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를 봤어요.